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오디오 물렸네. 예, 신장식입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 자,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그 나무위키를 통해서 저희 정치인싸에 대한 정보 올려주고 있는 분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연락 좀 해달라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글을 올렸다는 인증까지 해서 메일을 주셨는데 오종문이라는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이 되겠습니다. 고단한 대학원 생활 중에 유튜브로 보는 애청자입니다.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글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말씀처럼 좀 고단한 대학원 생활에 정치인싸가 조금이나 그 도움이 됐다면 정말 저희 역시 감사드리고요. 꾸준한 관심과 함께 업데이트도 잘 좀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 약간 본의 아니게 주인공이 여기 있어서 너무 좀 얘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저까지 모르겠습니다. 박수를 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전 일부러 좀 참았고요. 좀 어떠세요 지금? 아니 갑자기 이제 화요일인가요? 그 안효대 의원님, 안효대 전 의원님이 연락 오셨어요. 그 김무성 대표가 하는 전직 의원들 모임인 마포 포럼이라고 하죠.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에 와서 강연을 해달라. 근데 와서 출마 선언도 좀 해라. 이래가지고. 뭐 나중에 공식적으로 할 거지만 가서 제 비전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정치인사에서도 김무성 대표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렇죠. 덜덜 떨면서 했습니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 김무성이라는 거구의 정치인이 앞에 앉아가지고 딱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네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 압박을 잘 모릅니다. 괜히 그 킹무성, 무성대장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할 말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솔직히 선거 비화도 좀 얘기하고요. 이번 선거에서 2030 유세단 띄우는 거에 첫 번째 단계는 당신들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였다. 미안하다. 미리 말 못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다 하고 왔습니다. 중요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정치인싸나 얘기 나와가지고 항상 당신들 다 물러가야 된다 이랬거든요.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못하지. 면전에다 왜 그런 걸 해요? 싸울 땐 제대로 싸워야지. 아니 근데 저기 한 건 아니고 조금만 했네 그러면. 뭐 좀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 뉴스를 접하셨을 테니까 포부나 뭐 좀 계획 같은 거, 비전 같은 거를 짧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아무래도 2030 문제가 요즘 많다 보니까 언론에서 타이틀 뽑을 때 무슨 2030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처럼 했는데 당 대표가 그런 거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공천부터 세게 건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제1공약은 옛날에 바른미래당도 제가 최고위원 할 때 그때 당대표 선거를 나간 거거든요. 거기는 집단지도체제니까 1등이 손학규 당대표하고 2등 하태경 3등 이준석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위원 한 건데 그때랑 공약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정치가 바뀐 게 없으니까. 저는 선거에 있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자격시험 두자. 선거 나갈 거면은 원래 의회라는 게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든지 간에 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정부를 감시하라고 하는 감사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 적어도 공무원보다는 똑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그 수능 시험 같은 시험 보자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의정 활동에 필요한 것들은 당에서 교육도 하고 그거를 이수하고 그리고 평가해가지고 일정한 수준 이상인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거 말고도 할당제 다 없애겠다. 여성 할당이든 청년 할당이든 뭐 이런 거 다 없애겠다. 그냥 다 제로 베이스로 붙자. 대신 그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겠다. 토론 배틀, 남녀노소 토론 배틀. 80할아버지가 오셔도 좋고요. 20살 대학생이 와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 당직도 맡고, 그러니까 뭐 선거뿐만 아니라 당 대변인 같은 것도 경쟁 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컨셉으로 선거 출마합니다. 일단은 본인의 이제 이런 의사들은 충분히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 해야지만 현근택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대파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봐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할당제 찬성 반대냐 이거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자기 시험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거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대체적인 분위기는 알잖아요. 영남동으로 회귀하는 것 같고 거기에 유일하게 어찌 보면 뭐 대안은 아니지만 나오는 게 이제 김웅 의원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그분이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뭐 정치를 오래 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어찌 보면 본인의 그렇죠. 찬스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왕기현 대표랑 약간 엮이는 분위기고 그러고 본다 그러면 세대 교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정치권에 분명히. 근데 민주당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86이 아주 어찌 보면 두꺼운 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네네. 그 밑에 들어간 70년대 80년대생들은 어찌 보면 거의 일례성 소모품처럼 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준석 최고가 당대표가 돼봐요. 그럼 이제 송영길 대표랑 딱 마주 앉아봐요. 그럼 아이고 30대 중반과 이게 정치 25년 한 사람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당이 민주당에도 아이 우리 뭐 하고 있냐, 우리도 좀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기 또 우리 멤버라고 너무 또 이렇게 띄워주시고 이러면 아니, 안 왜냐하면 되는데 정치는 이게. 변해야 되고 변화는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세대 변화니까 어쨌든 뭐 이준석 최고가 계속 뭐 이대남들을 대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층이 없거든요. 네네. 그뿐만 아니라 3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결국은 인구 구조와 뭐 정치 구조가 같아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변화의 동력은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 그런다면 당연히 만약에 도전을 해서 되든 아니면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 민주당 내에서도 뭐 초선이나 젊은 분들이 아유 우리 당에 뭐 하고 있나 이 얘기 당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질문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이렇게 너무 나쁜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요거 제가 예상했던 그림하고 너무 달라서 이게 서로 웃으면서 조금 이렇게 되겠어? 약간 저는 이런 얘기 좀 기대하고 여쭤본 거였는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심 변호사님 역시 저희 가려운 대로 좀 긁어주시죠. 일단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이후에 인선 쭉 보면 전부 다 영남 일색.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출마하겠다고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하시는 주호영, 나경원 이런 분들이 유력한 후보들이 전부 다 판사. 그렇네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한나라당 뭐 그전에 민정당 여기로 육법당이라고 했었잖아요. 육사하고 서울대 법대가 다 해먹는다. 마침 또 육사 출신도 계시는데 근데 영남당 영법당 아니냐. 그러니까 영남하고 법대 그 법조인들 심지어는 김웅 후보조차도 검사 출신이에요. 저희 과 선배이긴 하지만 어쨌든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육법당 이번에는 영법당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우리 이준석 최고가 출마를 하면 아마도 제일 좀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사람이 나경원 전 의원일 것 같아요. 수도권 중심에. 근데 그분도 사실은 뭐 영법당에서 법에 돼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영남 쪽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수겸장을 해서 나경원 대표에 유리한 게 나경원 전 의원이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는데 이준석 전 최고가 뭐 한번 칼을 뺐으니까 끝까지 가겠지만 일단 나경원 대표가 굉장히 좀 곤란하겠다. 1차적으로 노리는 정치적 노림수는 그거 아닐까. 나경원, 주호영 이 콤비로 가면 황교안, 나경원 이 콤비 때 추억이 또 떠오르면 대선에서 못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당의 전략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 속에서 일단 출마 선언을 급히 한 게 아닐까? 아니죠. 아니에요? 저게 이제 그 보수 정당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데 이 선거라는 거는 우선 크게는 팀 플레이고요. 작게는 개인 플레이인데 크게 팀 플레이상에서 당이 과거로 역행한 걸 막기 위해서 제가 빨리 나간 건 맞습니다. 맞잖아. 그런데 그 기준은 나경원 주호영이 타겟이 아니라요. 자, 제가 지금까지는 출마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에 포함돼서 여론조사라면은 제가 뭐 미리 속단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영남의 소영주 같은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출마 선언하신 분도 있고 출마 선언 할 분들도 있거든요. 뭐 조혜진 의원이나 뭐 제가 뭐 조경태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윤영석 의원까지 굉장히 뭐 다양한데 제가 그분들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전당대 룰에 따르면은 3명이나 4명 정도 컷오프를 하겠죠. 그러면 이준석이 3, 4등 안에 들으냐 마느냐 때문에 그 후보군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영남세가 확 꺾여요 거기서. 왜냐하면 그 영남 소영주들이 출마 결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질문. 그랬을 때 원래 선거는 구도를 단순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소영주들 출마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출마의 이유가 첫 번째는 대선을 위해서 영법당 이미지를 좀 완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구도에서 영법당을 1차로 좀 정리할 특히 영남을 먼저 정리하겠다라는 노림수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질문
자강론입니까? 연합론입니까? 저는 당연히 자강론이죠. 아니, 그리고 본인도 끝까지? 네. 컷오프 여론조사 오면은 저 뽑아요. 자, 알겠습니다. 끝까지 가는지는 두고 봅시다. 이준석 최고가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계속 뭐 나오라고 일주일에 3-4번씩 보니까 제일 많이 봐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보다 더 많이 봐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나중에는 뭐 주호영 당대표하고 사무총장 하려나? 약간 그랬는데 그 얘기를 내가 몇 번 얘기했더니 좀 싫어하더라고. 그러면서 몇 개 두세 가지 그 조건을 걸었는데 일단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 아 그렇죠. 네, 그게 중요했던 것 같고 아마 이제 단일 지도 체제로 정리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비율. 왜냐하면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비율이 많아야 나가지 만약에 민주당처럼 민주당은 당원 대의원이 90%거든요. 그걸 했을 때는 아닐 텐데 아마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5대5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저는 솔직히요. 네.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1등이 안 되면 뭐 2등, 3등이라도 해서 뭐 수석 뭐 최고위원이라도 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당내 뭐 방침이라든지 분위기 같은 게 있지 않은가. 자, 이러면은 또 같은 당에 계신 분한테 좀 여쭤봐야죠. 우리 조대원 전 위원장님. 일단은 어떻게 좀 요판 보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이준석 최고위원이 결심한 거를 어쨌든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그 용기와 결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단. 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김무성 대표를 그렇게 디스를 많이 했는데 면전에 가니까 부들부들 떨려가 못했다는데 저도 어떻게 면전에서 같은 당끼리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아까 신장식 변호사님이 이제 얘기하실 영법당이라 했는데 우리 당의 공식 명칭은 양남당입니다. 양남당. 예, 영남과 강남. 그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 총 82명 중에 영남 55명, 강남 7명에서 맞아요. 62명, 75%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 색깔이 딱 그렇게 딱 고착화돼 있고 모든 사고와 행동이 그렇게 고정돼 있는데 지역적으로나 세대적으로나 그다음 성향적으로나 전혀 다른 색깔의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전당대회에 나왔다는 것은 정말 전당대회 활력과 이제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이 동기를 부여했다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방금 말씀 분석하신 대로 구도가 어떻게 짜이고 그다음에 룰이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단순히 참가의 의의만 있는 게 아니라 먹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2019년도 전당대회에 나가서 제가 그 대전 연설에서 김진태 나가라고 한번 얘기하는 바람에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제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4등을 해요. 4명까지가 최고위원이 되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꼴찌를 냈지만 4명 안에 들어갔는데 사실 말씀 맞다는 그때 이 룰이 바뀌어가지고 국민 참여 이 여론조사 비율을 높였다면 거꾸로 3대7을 7대3으로 바꿨다면 당대표는 오세훈이 되고 최고위원은 조대현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준석 최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컷오프 안에는 충분히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력 결집을 시킨 다음에 이 구도를 잘 짜면 기존 정치인들을 이제 과거 정치로 몰고 새로운 희망, 방금 말씀하신 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겠다. 이게 저 같은 사람만 들어도 이게 가슴이 뭉클한 내용이거든요. 5번 공천 신청에 한 번도 이 무대에 못 올라갔으니까 이런 걸 잘 파고들면 저는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한테 좀 이제 얘기를 뭐 그러니까 너무 자기 얘기라 저희가 이게 홍보해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멤버라고 해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금 이제 포지셔닝 입장으로 보면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어쨌든 김웅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젊은 느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포지셔닝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김웅 형님 나이가 50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넘었지. 50둘. 김웅 의원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자기가 데려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던데. 사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대표를 만나게 하겠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사실 김웅 의원이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대선 후보의 친소 관계를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김웅 의원이랑 그런 입장이라면 단일화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일주일 내로 만나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싫다면 어쩔 수 없고요. 이건 안철수 대표가 안 만나줄 거를 가정하고 지금 이러는 거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 손해지면 안 만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이준석 최고가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날 거예요. 그러겠네. 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최고가 나오는 걸 원할 것이고 왜냐하면 김웅 의원보다 김웅 의원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관계보다 더 오래됐죠. 더 어찌 보면 가깝고. 그러면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날 텐데. 근데 김웅 의원도 만났잖아요. 김종인 근데 비대위원장. 김웅 의원과의 관계보다 정치 더 같이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할배 가끔가다가 신성 로마제 황제라 해서 삐지셨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는 뭐 만나자고 해도 제가 보기엔 안 만날 것 같고. 뭐 자기 손에 쥐니까. 윤석열 총장도 제가 보기에 네가 와서 만난다고 뭐 내가 만나야 되냐 뭐 이럴 것 같고. 왜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나자 해도 안 만나는데.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준석 지금 최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 저는 아마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이거는 그 만난다는 게 당 대표 대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마하고 만나지 일단 출마하기 전에는 윤석열 안철수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만날 일이 없을 거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먼저 만나지 않겠냐라는 거고. 전화 하나 드리지 뭐 김종인.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초선들이 파이팅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초선들이 파이팅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마치 김종인 사실은 어떤 비전이나 또는 결기, 돌파력을 가지고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초선은 김웅 의원을 비롯해서 초선들이나 이 신진 세력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느냐. 네. 거기까지는 잘 안 보여요. 그냥 김종인이 응원한다라는 거라서 자칫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초선 의원들이나 신진 세력들을 앞세워서 수렴첨정 내지는 대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 목표는 영남 패권을 국민의힘에서 밀어내기 위한 거다라고 목표 자체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이 실제로 당내에서 통할 거냐. 그다음에 국민들 눈에는 자칫하면 수렴첨정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 자신이 복귀하기 위한 털을 초선 의원들이나 신진 세력들을 통해서 닫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때문에 어쨌든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또 요 얘기를 좀 살짝 조대원 전 위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되셨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외부 세력에 의존하려고 하더라. 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마 다들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외부 세력 아닌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과 계속 일할 수 있겠나? 뭐 이런 판단에 그래서 바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수렴청정 얘기를 하셨어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 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민주당 그때 만들어 놓고 나오실 때도 했고. 또 뭐 박근혜 예전에 그 비대위원장하고 할 때도 뭐 이런 말씀하고 나오셨죠. 그렇죠, 절대 저쪽 안 간다 했는데 또 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치판에는 절대란 건 없다. 그래서 아까 방금도 뭐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대표하고 뭐 이준석 대표가 되면 안 만난다. 그것도 저는 뭐 두 개인적인 감정은 어떨지 모르지만 조직의 장이 되면 만날 거라고 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단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당에 대한 자기 역할이 끝났고 과거에 히딩크처럼 결정기에서 물러나가지고 자기 몸값을 높이는 거예요. 히딩크가 물러나가지고 그 당시에 뭐 한국에는 안 왔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 자기 그 한국에서 이룬 업적을 바탕으로 성과를 또 다른 곳에서 내가 뭐 그 몸값을 높여가지고 돈도 더 받고 성과를 냈거든요. 호주 가서도 잘하셨죠. 호주 국가 대표 감독으로. 마찬가지로 이분도 일단은 큰 틀에서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란 당에 유력 대권 후보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는 대권판이 될 거고 당대표가 누가 되고 이런 관심이 없고 그러면 지금 나가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하고 연대해가지고 자기 몸값을 높여서 마지막 그 킹메이커 정치판에서 태산전을 한번 흔드는 마지막 호랑이의 기계를 한번 보이고 싶을 건데 그러려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자기 역할을 찾는 게 맞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판이 대충 정리되면 그때 이제 손을 내밀어서 국민의힘이 찾아오든지 해서 연대해서 가서 결국 반문진영 이제 그 민주당 반민주당 전선을 형성해서 대선을 치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최고가 역할을 하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게 당 대표를 만약에 단일 지도 체제로 가면 당 대표 안 되면 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내부 사정 잘 모르겠지만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준석 최고가 도전을 하는 거 보면 물론 이준석 최고도 당 대표를 원하겠지만 사실은 만약에 뭐 수석 최고위원이나 돼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있는 것 같고 지금 아마 룰도 지금 얘기하지만 그 전에 7대3이었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당내 얘기가 많잖아요. 뭐 5대5로 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도 보면 여론조사 비율을 높일 가능성
그다음에 집권제체로 변경될 가능성 그런 거를 제가 보기에 이준석 최고가 좀 염두에 두고 나가는 것 같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관계도 나중에 이거를 뭐 비대위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대선을 앞두고 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를 좀 잘 만들어갈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정치하면요, 이 합당이나 아니면은 뭐 당명 변경 이런 것들을 계속 거치면서 네. 이게 당이 바뀌긴 바뀌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김종인 위원장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을 이제 하고 정강정책 새로 만들고 했을 때. 그때 굉장히 당의 주인의식이 생겨요. 예, 뭐 제가 그중에 일부로 참여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회사를 차려도 초기 멤버면은 굉장히 이게 창업 애착이 멤버, 가게 되거든요.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는 전 굉장한 애착이 있고요, 지금도.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완전 내 거가 아니고 거의 반대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바른정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제가 일정 부분 초기에 창업 멤버로 참여했기 때문에 애착이 굉장히 있는 것이고. 네네. 마찬가지로 김종인 위원장 그 두 개가 뭐냐면 국민의힘과 새누리당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만들고 정강정책을 이렇게 만드는 것에 본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안철수랑 합당해가지고 안철수랑 당명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고 정강정책을 만든다? 그럼 그건 자기 당이 아니에요. 굉장히 애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결국 본인이 만들어놓은 국민의힘 체계라는 것으로 대선을 치르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에 후보가 누가 들어오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 체계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변형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 외부 주자랑 결합하려고 할 때 외부 주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저건 내 당이 아니죠, 또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합당하는 순간 당명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입당하는 순간 당명도 바꾸고 정강정책도 바꾸고 그렇게 바꾸려고 할 거예요. 김종인의 그 국민의힘을 다른 형태로 바꾸려고 할 건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서 그거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들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부 주자인 분들이 다시 전면 등장할 가능성 얘기가. 나경원, 황교안 그 역할 분담에서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근데 당대표 출마, 황교안 대선 후보 출마 이렇게. 거꾸로 황교안의 당은 자유한국당 또는 미래통합당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것을 김종인이 뺏어간 거예요. 국민의힘으로. 그러니까 황교안과 김종인은 절대 불공대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황교안 전 대표가 뭐 대선 출마할 수 있죠. 누구나 정치적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미국 출국하시는 거 보고 저분이 참 정말 감 떨어지셨구나. 예전에도 감이 뭐 썩 좋으신 분은 아니었지만 저렇게 있어다니. 옆에서 또 오늘 워딩 나온 거 보니까 쿼드가 아니라 펜타로 가야 된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쿼드가 아니라 펜타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식당에서 진짜 진부를 만나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도대체 옆에서 이런 워딩을 본인이 하셨다면 그것도 참 이상한 거고 옆에서 이런 워딩을 조언하는 무슨 옆에 전략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누가 전략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략가가 있다면 그분 감도 참 깝깝하다. 황 대표님 주변에 이제 언론인들이 주로 이제 있는데 그 언론사 부장급 이상의 언론인들이 많이 조언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헤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쿼드 대신 펜타다. 근데 사실 내용은 사실 뭐 그다지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황 대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은 사실 성과에 대해서 기자들이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미 외교의 핵심이라는 거는 백신을 가져오는데 1이라도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 제 생각에 황 대표가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가는 것 자체가 오류였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서 한미동맹을 다지자 뭐 물꼬를 트겠다.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평상시에는 이해가 돼. 근데 지금은 다 백신에 1이라도 기여할 수 있냐 이건데 거기 성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얘기도 좀 정말 뜬금없는 게 사실 한미동맹이 대체로 가치동맹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군사동맹 가치동맹인데 이전에 트럼프는 가치동맹 개뿔 경제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바이든이 돌아오면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오히려 가치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 물론 쿼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미일 동맹의 약간 코너스톤처럼 이렇게 아래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시각들이 보이긴 해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때보다 한미동맹은 과거의 한미동맹의 가치로 미국 쪽에서는 이미 태세가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무슨 뭐 잃어버린 한미동맹 뭐 미아를 찾습니다. 뭐 이런 투로 가시는 것 자체가 국제 정세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한미 관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라는 뜬금없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쨌든 핵심이 이제 이준석 당대표잖아요. 네, 여기 집중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뭐 김웅 의원과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김웅 의원이 여론조사 2위 나오긴 했지만 뭐 본인의 지지라기보다는 뭐 아마 세대 교체를 바라거나 그런 것일 텐데, 아까 지금 뭐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나경원 전 대표는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일 수 있다.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김웅현과는 아마 뭐 이준석 최고가 뭐 여론에서 경쟁 앞서는 사람이 아마 이제 그를 대변할 테니까요. 근데 네네. 당내 세력 관계라든지 아니면 정치 경험으로 봤을 때는 훨씬 나은데 나경원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지난번 서울시장 때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고 거기 어쨌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보여줬고 그다음에 뭐 유승민 의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과의 관계 봤을 때도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곤란할 수 있다. 사실은 지금 나경원 대표가 안 나오면 거의 소멸이거든요.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렇죠. 왜냐하면 마땅치 않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구 나오기도 그렇고 또 뭐 대선 나오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당 대표 나왔는데 만약에 이준석한테도 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정치는 거의 끝이죠. 그러면 아마 나경원 대표가 당 대표 나오려고 생각은 했을 텐데 이준석 청호가 나간다 그러면 저는 접을 수도 있지 않나. 혹시 그쪽에서 연락 받은 거 없어요? 네? 연락 온 거 없어요? 제가 사실 뭐 만나 뵙고 왔죠. 벌써? 네.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나 대표랑 근데 이거는 제가 출마 선언이니 뭐니 이런 거 하기 이전에 이미 나 대표랑 뭐 한 번은 만나서 뭐 얘기하기로 돼 있었던 게 제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나경원 대표와의 친서 관계도 있고 우리 뭐 정치 인사도 오셨지만은 뭐 사실 그래서 제가 선거 끝난 다음에 나 대표한테 아이고 다음번에 대표님 선거 나가시면 무조건 돕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경쟁을 하게 생겼으니. 뭐 그래서 그런저런 사정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한 거죠. 좋습니다. 아니 사실 약간 제가 좀 다른 주제로 살짝 그 방향에 넘어가고 있었는데 굳이 물꼬를 다시 돌려서 정근택 변호사님이 다른 방송에서 너무 자주 만나시더니 이준석 최고위원을 너무 띄워주시는 거예요. 저 형님은 분명히 넘어올 거라니까 우리 쪽으로. 거기서 다시 거기로서 물꼬를 틀면서까지 이준석 대표랑 이준석 대표 아니네 제 최고라.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당 대표 되면은 바로 현근택을 비서실장을 발령 낼 거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네, 바로 발령 낼 거야. 최고랑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 곤란할 때 눈빛이 약간 돌아가요. 흔들리는데 지금 이제 나경원 대표랑 만나고 제가 이제 약간 중요한 얘기 한 거잖아요. 어떤 관계를 설정할. 예를 들어 나경원 대표는 당연히 야 너 나이도 어린데 나중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설마 그렇게까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뭐 이렇게 어쨌든 뉘앙스가 그렇죠. 나올 텐데 이제 그 부분이 제일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눈을 돌리는데 아마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가 최대의 고민일 것 같아요. 비서실장 시키지도 않는데 벌써 비서실장 행동을 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준석 전 최고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영남 당으로 회귀한다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제가 전략적 출마하고 일단 이 컷오프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네, 그건 약하지. 약해. 내가 한 가지 비화를 얘기해 줄까요? 예전에 오세훈, 나경원 이 두 분이 서울시장 나올 때 이거 이미 보도된 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데 오세훈 시장이 나경원 의원하고 얘기하면 서로 접어라 하고 싸우다가 둘 다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둘 다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나경원 대표도 지금 뭘 접고 말고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서로 아니에요 지금. 그때도 이제 오 시장이랑 서로 상대가 약간 그런 의도겠지. 서로 접어주고 대선 나가려는 의도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나서 그런 대화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둘 다 진짜 서울시장 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좀 대화가 꼬인 적이 있었는데 나 대표 이번에 출마 의지 굉장히 강하고 저는 저대로 목적이 있으니까 뭐 접는 얘기 이런 건 안 하죠. 그래요. 일단은 여기도 지금 어쨌든 당대표 그 결과가 상당히 좀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 어쨌든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당대표 되시더라도 저희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당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지. 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당연히 해봐야겠죠.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선거 경선 연기론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지금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민주당은 대선 180일 전 그러니까 9월에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11월에 경선 예정이고요. 조금 더 뒤로 미루자 뭐 지금 이런 얘기인데 연기론을 펴고 있는 쪽은 어떤 쪽 분들이 주로 연기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 변호사님? 이거 곤란한 질문인데 아무튼 어쨌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연기론이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흥행이 안 된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지난번 서울시장 때 보니까 우리는
흥행이 안 됐다. 상대방 당 흥행이 됐는데 네네. 그래서 그때까지 그리고 또 이제 먼저 선출되면 뭐 공격받을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 맞춰서 하자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저는 약간 핑계라고 봐요. 실제로는 이제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이제 친문 핵심 위원이잖아요. 예. 전재수 의원은 본인은 특정 뭐 계파가 아니라 그냥 다 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전재수 의원이 김경수 지사랑 가까운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제 김경수 지사가 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뭐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면 뭐 출마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지금 당장 시작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극구 부인은 하시던데. 네네네. 근데 그거는 전 아닌 것 같고. 결국 김경수 지사의 김경수 지사 또는 친문 주자의 부상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11월 말 70% 접종해서 집단 면역한다 그러는데 네. 2달 연기해도 11월 초이면 끝나야 돼요. 근데 경선 과정은 2-3달 걸립니다. 그럼 한 11월에 한다 그래도 한 7-8일 정도 시작해야 돼요. 네네. 그때 오프라인 전당대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11월 말에 만약에 집단 면역을 된다 해도 바로 하기는 좀 어렵죠. 안 됐죠. 지금 네. 왜냐하면 뭐 이스라엘이나 뭐 뉴질랜드 이런 데도 5,000명 모아놓고 공연 실험하고 있거든요. 집단 면역 거기는 70% 넘었어요. 네네네.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만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11월 말에 집단 면역 하는데 11월 9일 날 전당대회 하면 오프라인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흥행이 된다. 그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번 서울시장 때 민주당이 흥행이 안 된 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네. 강력한 주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경쟁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히트를 친 거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뭐 단일화 과정. 그렇죠. 네. 단일화 과정 아니라 당내에서 경쟁 과정. 네네네. 그다음에 외부에서 경쟁 과정이 있기 때문에 흥행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사람 모인다고 흥행이 되고 사람 안 모인다고 흥행이 안 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재수 의원이 얘기한 집단 면역 11월 그다음에 흥행 다 관계없는 얘기죠. 냉정하게 따지면. 그러면 조대훈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역시 김경수 지사 쪽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제일 불리한 거는 이재명 지사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전에 그 민주당 쪽에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재명은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야 정말 이게 이 정도로 싫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경선을 연기하려는 걸 보고 뭐 결론 딱 하나예요. 외부에서 우리가 지켜봤을 때는 네. 뭐 죽어도 이재명 싫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연기론이 나오는 거지. 현재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주당의 다른 인물들 친문 핵심 인사 김경수든 심지어 뭐 유시민 이사장까지 소환하고 하는데 네. 이분들이 다 와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재명만큼 경쟁력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저는 뭐 고향이 TK다 보니까 네. TK 가 보면 그래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박력 있잖아. 우리 경상도 사나이 같잖아. 뭐 이런 평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안동 사람이고. 예. 안동.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지금 뭐 여러 명들이 거론되지만 그 뭐 정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단번에 이렇게 친문 진영에서 띄워가지고 한두 달 사이에 쫙 치고 올라올 만한 그런 그 잠재력 있는 인물이 있느냐면 없다.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는 제가 딱 지금 보는 게 이게 예전에 그 재보궐선거 때 당론 바꿔가지고 출마시켜가지고 결과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쓰던 말 뭐 샤이 보수가 어떻고 샤이 진보가 어떻고 민주당 쪽에서 샤이 진보란 말 쓸 때 내가 이 선거 끝났구나 이미 제가 그게 딱 이렇게 프로세스가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패하고 망할 때의 전철 과정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민주당이 제가 살 길은 어쨌든 기존에 올라와 있는 후보들 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해서 네. 그분들이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정하게 또 정말로 감동적으로 경쟁해서 거기 한 명을 도출해야지 자꾸 딴 생각하면서 이렇게 코로나가 어떻고 갖다 붙이고 하는 거는 더 악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의 민주당의 향후 진로 예측. 이재명이 어쨌든 대선 후보가 된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하에서는 공천 잘릴 일밖에 없는 강성 친문 탈출. 어디로 간다? 열린민주당으로 간다. 그다음에 이재명 정책적으로 탈색하기 위해서 정의당과 합당을 추진한다. 정계 개편 끝. 정의당과의 합당이요? 저는 정의당은요 그 타이밍이 마지막 버스 정류장이에요. 거기서 합당 안 하면요 다음번에 당 없어요. 그거 제가 굉장히 정의당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기분 나쁘네요. 그러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정의당이 왜냐하면요 지금 사실
노동이나 이런 가치가 많이 퇴색됐어요. 정의당이. 그냥 정말 정의당 갈수록 아니 좋긴 좋은데 지금 정의당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정도로. 그러니까 유럽형 그냥 소수자 대변 정당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노동이나 진보의 가치들 이런 것들 정책적으로 승부 보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권 주자와 최소 연대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재명 지사와 최소 연대 아니면 나중에는 합당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는 게 지금 이재명 지사도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검찰 개혁이니 뭐 이런 메시지로 대선을 갈 수는 없어요. 훨씬 더 진보적이고 노동이나 이런 가치들을 내세우면서 본인이 장점이 있는 제가 얘기하지만은 육군은 땅에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전장이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1,000만 원 소리 했다가 이상한 소리라고 이제 공격받는 게 사람들 관심 없는데 갑자기 그런 안신을 꺼내니까 그렇거든요. 다시 한번 전장을 자기 주전장 끌고 오려고 그러면은 정책이 연대가 필요하죠.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 대선 경선 뭐 정의당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제가 재보궐선거 딱 끝나고 나서 두 가지 딱 말씀드려요. 민주당이 처하고 있는 핵심적인 거. 유능한 민생 개혁이라고 하는 정책을 상징화시켜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174석 갖고 뭐 했냐? 이거 했습니다. 검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끝나고 그 예를 들면 뭐 소급 적용하는 손실보상제라든지 또는 네네네.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민생 노동 의제를 트레이드로 딱 대표 선수가 있어야 된다. 네네네. 근데 이거를 언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9월부터 12월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기국회 때. 네네. 따라서 지금 정기국회 때 유능한 민생개혁을 상징화할 수 있는 법안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때 이재명이면 9월 9일 날 당선이 되니까 후보가 결정이 되니까 이재명이면 이재명, 다른 사람이면 다른 사람. 자, 이재명으로 예를 든다면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표 민생개혁을 법으로 입법하는 거 유능한 그 입법을 보여주고 밀어붙이는 거 네. 이거를 보여줘야 지금 여당 후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 방법이지. 그렇네요. 딴 데보다 이벤트를 조금 더 늦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벤트가 잘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방식은 기본적으로 유능한 민생개혁을 상징화시켜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스스로 없애는 거예요. 네네. 정말 전대연기로는 저는 그런 면에서 바보 같은 죄송합니다. 정말 정치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유효하지 않다. 이재명표 민생 법안이라는 게 뭐냐?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네. 그게 여당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사실. 그다음에 예. 두 번째 판단해야 될 게 자강론이나 연합론이냐. 그렇죠. 이거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 그 거대당 두 당 모두 마찬가지긴 마찬가지예요. 합니다. 지금 저쪽은 근데 어쨌든 연합론을 하는데 어디에 중심을 두고 연합을 할 거냐. 그 국민의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논과 크게 보자면 새집 지읍시다. 그렇죠. 크게 바깥에든 안에든 새집 지읍시다. 이제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이거보다 더 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자강론이냐 연합론이냐. 저는 이런 가운데서 정의당이 자강론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먼저 연합을 얘기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예, 연합론을 선택한다면 그건 두고 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정의당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당 자기가 만든 당에 애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정의당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노동당부터 지금까지 다 우리가 이 당 만들었다라는 애정과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합당이나 이렇게 갈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 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님 10번을 토하시는 거 보니까 정책 연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아니 근데 중요한 얘기 한 건데 사실은 이제 12월 달까지가 그때가 여당이 해야 될 얘기예요. 입법 정기국회 국면이고 대선을 앞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때부터는 후보의 정책 공약 이러는 게 입법화되는 시기예요. 근데 11월 넘어가면은 사실은 못해요. 그러니까 입법의 시기가 아니라 11월, 12월은 거의 그 예산의 시기거든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렇죠. 이제 연말이 되면 또 예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민생 개혁이나 이건 입법 과정은 9월에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이 당헌 당국 개정 안 해도 된다. 이제 그건 맞아요. 당헌 당국 원칙적으로 9월 초까지 그러니까 180일 전에 하게 돼 있고 예외적으로 뭐 당무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근데 모든 규정이 그래서 이제 당헌 당국 개정 안 해도 되니까 원칙 훼손이 아니다. 라는 말은 저는 틀렸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법규라는 거는 원칙이 따라가는 것이고 이 법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치에서는 선례와
관습과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지금 법사위원장 작물이라 하는 것도 법에 없어요. 근데 관행상 관습상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도 그동안 이 규정을 잘 지켜왔어요. 그 예외 규정이라는 거는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탄핵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당헌 당규 개정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왼쪽 훼손 원칙에 대한 훼손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뭐 법률가들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라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준석 최고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대선 경선 미루는 게 꼭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해요? 어떻게 보세요? 불리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180일 전에 안 나오는 후보가 갑자기 60일 사이 뭘 키워가지고 120일 뒤에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게 약간 예외가 있다면 시간이 더 좋았을 때, 시간이 더 많을 때 뭐 재활용되는 후보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인기가 있던 후보가 그 60일 사이에 다시 한번 그 인기를 회복하는 뭐 이벤트가 있고 이러면 그건 가능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자질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다시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이벤트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시장이 된 거거든요. 네네. 뭐 그런 정도의 어쨌든 이미 한번 대선 주자나 아니면 뭐 주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던 사람들이 올라오는 경우는 있어도 갑자기 뭐 아무도 모르던 사람이 60일 만에 대선 후보가 된다? 이건 뭐 사실상 쉽지 않죠. 김경수 지사 아까 얘기했는데요. 김경수 지사 지금 대선 후보로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그걸 끌어올린다는 건지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저는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송영길 대표 체제 하에서 새로운 어떤 그 정책 방향 이런 걸 설정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네. 그거의 가장 강력한 매운맛 버전이 뭐냐면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현재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미래는 다를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일찍 하는 게 오히려 가장 강력한 것이지 오히려 그 시기를 놓치잖아요. 한 9월쯤 가 있으면 새로 대선 후보가 들어와도 뭘 손을 써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예전에 정동영, 이명박 대선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하루라도 빠르게 대선 주자가 당을 장악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선 주자를 바라보는 상황이 오는 것이 집권 플랜은 유효하다. 그러나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과 친문들, 이재명이 들어오면 죽는 사람들은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는 걸 죽도록 시켰죠. 제가 이 시점에서 하나 뭐 당신들 죽어라 이런 거니까 첨부하면 결국은 이제 민주당도 판단을 하고 저희도 예측을 하는 게 경선 룰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결국 송영길 대표가 할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송영길이 누구 손을 들어줄 거냐? 송영길은 결국은 그 이기는 사람 손을 들어줄 거다. 그렇죠. 당대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자기는 왜냐하면 송영길 이분도 사실 야심이 많은 분이거든요. 국회의원 4번 했고 광역단체장 했고 당대표까지 했어요. 그게 5번 아니에요? 5번. 국회 5번, 4번 아니에요? 4번? 5번. 이번에 어제 이번에 그래서 총 5번을 하고 광역단체장하고 이제 할 건 다 했단 말입니다. 이분이 남은 거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63년생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번에 당대표로서 대권 후보 이기는 쪽에 이제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만들고 나면 다음 정부에서 가장 이제 이 포스트로 주목을 받으면서 권력을 누릴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졌다. 그러면 이제 지금 차별화 전략, 친문하고 차별화 전략을 하는 이유가 중도 표심 나가고 비주류를 챙기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친문의 효용 가치는 다 끝났다.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서 차차기를 노리겠다. 이런 방향으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봤을 때 이분이 연기론보다는 그 이재명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당규를 고치지 않고 그걸로 경선을 실시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정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뭐 정할 건데 저도 송영길 대표가 아마 원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그 임기가 끝나가고 있고 지금 당행으로 중심이 넘어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앞으로 뭐 입법 과정이든 정책 과정에 당의 목소리가 훨씬 커질 겁니다. 물론 송영길 대표니까 그런 면도 있어요. 말씀처럼 뭐 친문 핵심이 아니었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하지 말아라 싫어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1번 과제는 정권 재창출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친문 주자냐 아니냐보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송영길 대표도 불러서 당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그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송영길 대표도 움직일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기에 다음에 뭐 대권 나갈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실은 송영길 대표도 뭐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총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생각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논의는 계속 거치겠지만 원칙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장관이든 총리든 일단 하시려면 정권을 재창출을 해야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머리가 복잡해질 것이 뭐냐면은 이번 선거가 사실 어떤 선거인지 본인도 파악을 좀 해야 돼요. 뭐냐면 저는 예전에 아까 이명박 정동영 대선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정동영 대선 후보가 된 거는 정동영이라는 그 당시에 젊고 창창했던 정치인에게 큰 독배였어요. 네네. 네, 큰 독배였어요. 저는 정동영 대표 그 당시에 당 의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빨리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이길 수가 없는 선거에서 완전히 물먹은 거거든요. 그 뒤로 정동영 대표의 그 정치 여정이 얼마나 고됐습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대선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미 윤석열 후보라는 그 상대 후보로서 양자 대결에서 마주칠 가능성 높은 후보와의 대결에서 10% 이상 차이 나게 지고 있거든요. 뭐 여론조사 따라 많이 다르니까. 근데 갤럽에서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거기서 판단해야 될 게 아까 말했던 전장 이게 반부패의 전장이냐 복지의 전장이냐도 봐야 되는 것이고 내려가는 추세냐 올라가는 추세냐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은 모든 정치인들이 게임 이론이기 때문에 머리 진짜 아플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이재명 지사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좋습니다. 사실 이제 과연 이제 민주당이 대선 후보는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언제 하게 될 것인지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조대원 전 위원장님 뭐 어떠셨어요? 고정 어떻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저희가 아니 그 이준석 최고가 뭐 저 어제 오시자마자 딱 하는 말이 적이야 동지야 아군이야 딱 이게 제가 아니 뭐 나는 이미 이준석한테 줄 섰는데 피하고 분도 못하냐 그렇게 결론과 맞는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내가 고정될 확률이 좀 더 높겠구나 그러니까 훨씬 달라 했는데 당대표들이 모셨어 모르게 눈치가 빠르시네. 당대표 때도 계속 방송한다면 내가 좀 생각을 또 달리 해봐야 돼. 당대표는 방송을 어떻게 해. 황근태 비서실장과 자, 조대원 전 위원장님 오늘 또 저번에 또 우리 정치에서 한번 와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결과와 우리 조대원 전 위원장님의 우리 게스트 결과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현근택 변호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조대원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